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부동산 민심이 요동치면서 대통령과 여야 모두 민심 잡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투기 세력을 철저하게 억제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비생산적 투기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겠다 나섰습니다. 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투기 세력을 꼽은 거죠. 여야는 오늘 정책위의장과 당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 TF를 각각 꾸렸습니다. 이 부동산 민심의 폭발력을 경험했기에 세금, 대출, 공급, 투기 엄단 어떤 카드를 뺄지 고심이 깊습니다. 대통령 참전 소식 박자은 기자가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각 부처를 향해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 한 신축 대단지는 지난 3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25억 4천만 원, 당시 최고가로 거래 신고됐다가 5개월이 지나 취소됐습니다. 거래가 취소된 건수는 올해 상반기 4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투기는 이런 허위 매물, 가격 담합 등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도 시장 교란 세력 적발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신고가 하고 빠지고 이런 쪽으로 좀 소위 교란하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내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세제 개편 관련된 논의는 공식 등장한 바 없다며 보유세 인상 추진엔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자, 이 여당인 민주당도 부동산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띄운 보유세 인상, 민주당은 논의하지 않는다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빠른 주택 공급으로 선회하는 모습인데요. 이르면 내일 11호 대책 이후 공급 관련 첫 법안도 발의됩니다. 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일제히 정부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세제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들은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빠르게 규제에서 공급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키고 올해 안에 시군구별 주택 공급 계획이 담긴 공급 지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15 대책 이후 당정 논의를 거친 첫 공급 법안이 발의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5만 호를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지원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9개 법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은 내년 지방선거의 악재라며 지금은 시장의 공급 신호를 계속 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갭 투자를 전면 금지한 11호 부동산 대책의 주책임자 이상영 국토부 1차관, 집값 떨어질 때 돈 모아서 집을 사라고 발언해 논란이죠. 그런데 이 차관, 정작 본인은 지난해 배우자 명의로 3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갭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는 통상적인 갭 투자와는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오영기 기자입니다. 판교 대장아파트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이곳 전용 면적 117제곱미터를 33억 5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해 말에 했는데 그 전에 임대보증금 14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매매가의 절반 남짓한 금액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일각에서 전세를 끼고 적은 자본으로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차관의 배우자가 구매한 아파트와 동일한 전용 면적의 매물이 지난 6월엔 40억 원에 거래됐는데요. 1년 만에 약 6억 5천만 원가량 오른 셈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집을 넓혀 이사하려고 했는데 입주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 부득이 전세를 놓은 것이라며 통상적 갭 투자와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1호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당을 비롯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주택 구매 시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본인은 갭투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갭투기는 못하게 한다거나 내로남불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 차관은 또 2017년부터 보유하던 고등동 아파트를 올해 6월 팔아 약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다시 전세로 들어가 사는 걸로 알려지면서 갭 투자자에게 팔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규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보신 이상경 차관을 비롯해서 이재명 정부 공직자들을 이런 단어로 비판했습니다. 본인들은 이미 좋은 데 살면서 국민들은 대출을 막아 좋은 집 살 기회를 막는다고요.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발언을 세 단어로 평가했습니다. 정말 열불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여권 고위층이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다는. 본인은 갭 투자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정작 국민들에겐 돈 쌓이면 사라고 한 건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현금은 요거밖에 없는데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내로남불은 대통령실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고위직 상당수가 집값이 비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집을 갖고 있다며 본인은 사놓고 국민은 못 갖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3, 40억짜리 알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폭식하고 나중에 밥 먹으라고 조롱하는 꼴입니다. 온라인에는 강남 마포 등 학군과 교통이 좋은 상급지 부동산을 소유한 여권 인사 리스트가 돌았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민주당의 이중성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자, 아는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요즘 집값이 워낙 관심인데 네. 가장 관심 이걸 묻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세금, 일단 보유세 올리는 거냐? 저도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가 최근에 한 목소리로 보유세 인상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꺼냈잖아요. 대통령 정책실장도 경제부총리도 모두 보유세가 낮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실 대변인도 정책실장 발언 참고해달라 하면서 언젠간 보유세 오를 수 있겠구나 하는 긴장감이 시장에서 감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리포트 보니까 민주당은 일단 부인을 하네요. 맞습니다. 오늘 부동산 TF 띄웠죠. 민주당 아예 보유세는 논의 안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잖아요. 당 내부 다른 관계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강경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보유세 인상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 공급 대책부터 논의해야 된다는 거고 더 큰 이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실패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 보유세를 올렸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높이거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높이는 방법으로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값을 못 잡았다는 겁니다. 결국 2021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또 2022년 대선 지방선거 내리 패배를 했죠. 그 당시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자. 이겁니다. 아까 근데 정부 쪽에서는 보유세 인상 얘기가 나왔던데 민주당이 반대하면 못 올려요? 일단 보유세 올리려면은요. 세제를 바꿔야 하죠. 하지만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법 개정 없이도 보유세를 올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올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일단요, 여권 관계자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용진 전 의원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지방선거의 악재라고요. 보유세를 올리면요, 1주택자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세금 더 내냐 하고요. 다주택자는 세입자들한테 세부담을 전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세 올린다고 집주인도 세입자도 그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통령 지난 대선 때요. 세금 올려 집값 안 잡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 뒤집는 것도 부담이잖아요. 더구나 내년 지방선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꼭 이겨야 할 중요한 선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실은 왜 보유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그만큼 집값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가 주택 살 때 대출 틀어막는 이 내용이죠.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확 잡아야 하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최후의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일종의 엄포를 놓은 겁니다. 부동산 시장도 심리로 움직이잖아요. 그만큼 집값 안 잡히면 세금 올릴 수 있다. 일단 최후의 경고를 한 겁니다. 당정 엇박자라기보다는 대통령실은 일단 시장에 경고를 하고 당은 민심을 달래는 또 일종의 약속 대련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오늘 법사위 국감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나왔는데요. 이 사법부 판사들과 민주당의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처음으로 일부 국감장에 불출석한 판사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 국감장, 사상 초유의 판사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는 의혹 등으로 증인 채택된 부장판사 3명이 불출석하자 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사법 장악의 의도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집요하게 판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중 부장판사 1명이 동행명령에 응해 국감장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전국 법원 국정감사장은 민주당과 법원장들의 이견으로 종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법원장 상당수는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고등법원장님, 방금 웃으시면서 답변하셨는데 제 재판소 내용 알고 계세요? 사심제다. 이런 얘기로 반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도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 내란이나 이 특검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이것이 과반수 이상의 의견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 이 미공개 정보로 만주를 약 팔아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그런데 야당이 국감에서 민특검 한 명의 일이 아닌 것 같다며 만주 클럽이 있는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장동 50억 클럽도 아니고 만주 클럽은 뭘까요? 또 민특검은 뭐라고 해명을 했을까요?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과거 주식 투자 의혹과 관련해 민특검 한 명의 문제가 아닌 1만주 클럽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오세미테크 오너는 이 1만주를 인사차, 선물하거나 또는 뇌물로 여러 사람에게 준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1만주 클럽이 존재한다고 이야기가 지금 전해 들어오는데 민중기 특검이 당시 매도한 주수가 1만 2,036주. 그런데 민특검 외에 여러 사람이 비슷한 숫자를 매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오세미테크 오모 전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대가성으로 알려준 거라 의심하는 겁니다. 주식 매입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로부터 매입했는지, 만주 클럽이 대장동의 50억 클럽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원에 민특검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물다 보고 여기에서 불법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걸 얻은 사람이 있다면 일벌 100개 해야 된다고 보며 다시 한번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특검은 주식 취득 매도 과정에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기인 전 성남시 의원이 20여 년 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0여 년 전 몸싸움 영상을 이제 와서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시의원을 지낸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이
20년 전 성남시의회 내부 몸싸움 영상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긴밀한 어떤 결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여러분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무총장은 성남의료원 설립을 주장하던 당시 이재명 변호사와 김현지 성남참여자치 시민연대 국장이 성남시의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 본회의장에 이재명 변호사와 일부 이제 김현지 국장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좀 격하게 갈등을 야기하면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사무총장은 이 변호사 옆에서 온몸으로 막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김현지 국장이 이재명 변호사를 막아서는 그 의회 직원을 왼쪽 문으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장면이 담긴 영상입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던 아들이 한 줌의 죄로 돌아왔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 조직에 납치 감금된 뒤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 유해가 오늘 송환됐는데요. 숨진 채 발견된 지 74일 만입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경찰관이 유골함을 들고 입국장으로 나옵니다. 잠시 뒤 다른 경찰관과 묵례를 하고 유골함을 건넵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받다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유해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박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지 74일 만입니다. 유해는 경북경찰청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 씨 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박 씨의 부친과 형이 유해를 전달받고 눈물 지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 시신은 어제 캄보디아 턱틀라 사원에서 부검이 진행됐고 곧바로 화장 처리됐습니다. 지난 7월 박람회에 참가한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한 박 씨는 약 3주 만에 캄포트주 보코르산 인근 범죄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악화된 국내 여론을 의식해 빠른 송환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주말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구속심사도 계속됐습니다. 범죄 얼마 정도 가담하셨습니까? 알고 가셨습니까? 캄보디아에 왜 가신 겁니까? 어제 구속심사를 받은 48명은 전원 영장이 발부됐고 나머지 10명의 영장심사 결과도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고층 빌딩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중 일어난 불이었는데요. 순식간에 퍼진 연기에 대피로가 막히면서 작업자들이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지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모든 층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옥상 위로 올라간 연기로 하늘이 뿌옇게 뒤덮였습니다. 불이 심하게 나는데? 경찰이 건물 앞 도로를 통제합니다. 서울광장 앞 16층 높이 서울센터 빌딩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9시 45분쯤.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 125명 대부분이 1층으로 빠져나왔지만 고층 작업자 14명은 대피로가 연기로 뒤덮이면서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려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심하고 연기가 너무 짜릿해가지고 포기하고 다시 옥상으로 이제 올라왔고.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건물 외벽은 시꺼멓게 그을렸습니다. 3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 도중 발생한 불똥에서 불이 시작된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우측에 배관이 있는데 그 배관을 절단하면서 불똥이 튀어서 불이 난 것 같다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어두운 새벽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끝내 숨졌는데요. 어떻게 이런 참변이 벌어진 걸까? 차로가 줄어드는 합류 지점, 그곳에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를 미처 피하지 못한 건데요. 권경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가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찌그러져 있습니다. 차에서 연기가 나고 소방관들이 불을 끕니다.
트레일러는 편도 3차로가 2차로로 줄어드는 지점에 불법 주차돼 있었는데 승용차가 3차로를 달리다 들이받은 겁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은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드는 구간인데요. 부서진 차량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고 승용차가 불에 타면서 그을린 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사고 현장 맞은편 도로도 차로가 줄어드는 똑같은 구조인데 이곳에도 트럭이 불법 주차돼 있습니다. 하도 이제 주차를 많이 되니까 오늘뿐만 아니고 하루에 여기 단속을 보통 한 6-7번. 트레일러 운전자는 평소 주차하던 곳에 자리가 없어서 도로에 세웠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기사에 불법 주차 과태료 6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향후 보험사를 통해 승용차 측 피해를 일부 배상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음주 의심을 받은 트럭 운전자가 멈추라는 경찰관을 때려치고 순찰차까지 들이받곤 달아났습니다. 추격을 따돌린 줄 알고 골목길에 숨어 있다 딱 걸렸는데 역시나 음주 상태에 심지어 면허도 없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음주 의심 신고가 접수된 트럭입니다.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거칠게 밀치며 달아납니다. 추격에 나선 경찰. 달리던 순찰차가 멈추더니 후진을 합니다. 골목에 숨어있는 트럭을 발견한 겁니다. 좌측 빌라가 있었는데 그 빌라 주차장에서 시동을 끄고 숨어있는 차량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경찰이 접근하자 바로 시동을 켜더니 순찰차를 수차례 들이받습니다. 결국 진입로가 막힌 트럭은 도주를 포기했고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관이 연행해가지고 그 기사가 따라가면서 죄송합니다 끌어가길래 저 사람이 술을 먹었구나. 4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201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계속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네, 이러니까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PC방에서 컴퓨터 여러 대를 차지한 남성. 뒤에 경찰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프로야구 입장권을 싹쓸이해 웃돈을 붙여 되판 것만 10,000장이 넘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C방에 앉은 남성이 컴퓨터를 빠르게 오가며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화면에는 프로야구 예매 사이트가 띄워져 있습니다. 경찰이 다가가자 황급히 프로그램 창을 닫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손 떼세요.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 처리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겁니다. 40대 A씨는 PC방을 전전하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프로야구 티켓을 사들였습니다. 가족과 지인 명의로 유료 멤버십에 가입해 티켓을 선점하는 수법도 썼습니다. 유료 멤버십은 하루 먼저 예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대기업 시 좌석 선택창으로 바로 연결되는 이른바 직접 연결 기술도 활용했습니다. 예매 인원이라든가 그리고 좌석 그 좌표 지점을 손 입력을 해서 이제 자동으로 한꺼번에 실행을 시켜서 예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들인 티켓은 만여 장. 정가의 15배까지 웃돈을 붙여 3억 원 넘는 불법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한 20대 2명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암표 거래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남의 나라에 와서 그것도 차관이란 사람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난달 방한한 베트남 국방차관이 우리 국방부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방부가 항의했지만 차관은 이미 출국한 뒤였고 공식 대응도 8일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국방부가 주관하는 고위급 다자안보 회의인 서울안보대화. 올해 행사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호앙수안지엔 베트남 국방차관이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황 차관이 우리 국방부 여성 공무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우리 측 인사가 사과를 요청했지만 호황 차관은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황 차관은 다음 날 곧바로 베트남으로 출국해버렸고 이후 국방부는 주한 베트남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후 항의까지 8일이나 걸린 데다 베트남 무관 측의 일정을 맞춰주며 항의가 이루어진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일이 좀 걸렸던 것은 국방무관의 어떤 다른 일정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곧바로 초치 의사를 전했지만 베트남 무관이 지방에서 뒤늦게 복귀했다고 설명했고 베트남 대사관 측은 취재진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오늘 심층 추적은 전국 각지에서 동물을 입양해온 남성의 섬뜩한 이면을 파헤쳤습니다. 감추던 방안, 문이 열리자 동물 사체가 쏟아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서창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입양할 반려동물을 찾는 평범한 목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양하시는 아이는 많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동물 반려인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퍼지기 전까진 말입니다. 그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이상한 사람이니까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제보들이. 문제의 남성은 어린 개나 고양이 분양 소식이 뜨면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그때마다 밝힌 신분이 다 다릅니다. 수의사 면허증도 있다. 저희가 재벌사무소 인척하고 훈련사님이 그 회사의 공동대표가 되었다고. 의심스러워 분양을 거절하면 집착도 보였습니다. 입양 안 보낸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애기 고양이 두 마리 키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하러 또 입양하세요? 너무 많이 한꺼번에 입양을 원하는 게 의심의 이유입니다. 7마리의 고양이를 한 번에 입양을 하겠다고 하고 애들을 박스에 담아오라고.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애기를 다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모으는 거 보면 문제가 있다. 그냥 일반인이 아니다. 무조건 가야 된다고 막. 집을 본 뒤 분양 여부를 정하겠다며 찾아간 남성의 집. 들어가는 순간 맞다라는 생각이 막 엉망이었어요. 보여줄 수 없다고 버틴 방문 하나를 못 연 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거기에 독사가 있대요. 강아지 고양이를 물 수 있으니까 열면 안 된대. 그리고 지금부터 볼 영상은 그가 숨기고 싶었던 그 방 내부의 모습입니다. 쓰레기통에서 지금 비닐봉지가 내려서 완주 근처에서 병원으로 살아있는 애들이 지금 인계를. 사체가 꽤 많이 거기 안에서 부패가 된 상태고. 몇 마리야? 4마리요? 4마리? 한 마리는 머리가 없었어요. 머리가 아예 없어진 상황이었어. 머리뼈가 잘릴 정도면 엄청나게 큰 충격이 목에 가해져야 되거든요. 사실 뭐 예리하게 칼로 절단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큰 걸로 잡아 뜯었다거나. 우리는 이 남성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동물을 제가 학대를 안 했었고, 제 친자식처럼 키우면서 밥도 제가 먹이고, 그다음에 항상 옆에서 같이 자고. 어떤 분이 억울하신지를. 사체는 나온 거 맞는데 몇몇 증거도 없는데. 네. 동물단체가 확인한 남성의 입양 건수만 14건. 이 중 8마리는 죽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사체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층 취재 추적 서창우입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주가 조작 혐의로 이 검찰은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는데요. 오늘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죄 이유로 검찰의 강압 수사를 꼽았습니다. 진실을 왜곡했다고요. 이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홍재 기자 보도 보시고 바로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법원을 나서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법원이 김 센터장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정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소된 카카오 전현직 임원들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2년 전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 매입을 방해하려고 카카오 측이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높였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이를 정상적인 물량 매입이라고 봤습니다. 김 센터장이 주가 조작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문장이 별건 압수수색 이후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며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강압수사로 진실을 왜곡했다며 검찰의 수사 행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아는 기자 좌영길 법조팀장 나왔습니다. 정말 떠들썩하게 검찰이 최고형을 구형을 했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김범수 센터장. 이유가 뭐예요, 일단? 검찰이 무려 징역 15년을 구형한 사건인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사들인 게 시세 조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김범수 센터장이 주가 조작을 시켰다는 유일한 증거가 카카오 관계자의 진술이었는데 증거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그 유일한 증거 이것 같은데 그 증거 누구의 무슨 진술이에요? 네,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 부문장의 진술인데요. 김범수 센터장이 주가 조작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부문장은 수사 단계에선 브라이언이 컨펌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카카오 내에서 부르는 김범수 센터장의 영어 이름입니다. 어쨌든 핵심 인사의 진술인데 증거로 인정이 안 된 이유가 있겠죠? 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전 부문장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검찰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당시 이 전 부문장의 아내까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국 별건 수사를 통해서 받아낸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별건 수사라는 게 결국 아까 리포트에도 보신 검찰 강압 수사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별건 수사라는 게? 네, 원래 본 수사와 별도인 사건을 가지고 피의자를 압박한다는 건데요. 이게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먼지떨이식 수사가 바로 이 별건 수사입니다. 이번 사건에선 카카오의 시세 조종이 주요 내용인데 이준호 전 부문장을 배임 혐의로 압박해서 진술을 받아낸 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야, 근데 재판부가 이렇게 검찰 수사를 세게 비판한 거 상당히 드문 일인 것 같아요. 네, 매우 이례적입니다. 재판부가 보통 훈계를 하더라도 유죄를 선고한 피고인에게 훈계를 합니다. 오늘처럼 피고인이 아닌 검찰을 질책하는 일은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전 이게 가장 궁금하던데 자,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이제 한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준호 부문장이. 그럼 실제로 검찰이 이 부문장을 좀 봐줬습니까? 네, 실제로는 이준호 전 부문장은 이번 주가 조작 사건으로는 기소가 안 됐습니다. 검찰은 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주가 조작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현행 제도를 따랐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허위 진술 받은 게 아니라는 건데요.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심 판단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검찰이 난처할 것 같은데 한번 진실이 뭔지 진짜 궁금하네요. 아는 기자 좌영길 팀장이었습니다. 네, 올 들어 서울 곳곳에 쥐가 자주 목격된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젠 광화문 광장 한복판까지 출몰했습니다. 결국 지자체가 집중 방역에 나섰는데요. 대체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요? 김승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쥐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장 주위를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여기 쥐구멍 하나 있네요. 쥐가 나오기 딱 좋은 크기로 이렇게 구멍이 좀 있네요. 상인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쥐 같은 게 좀 가끔씩 나온다고 해요. 정문 쪽에서는 그런 거 봤어요. 쭉 지나가더라고요. 머무르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사람이 있는데도. 여기에 쥐가 있다는 거 놀랬고요. 가게를 뭐 바로 닫았죠. 혹시라도 들어올까 봐. 종로구 쥐 목격 민원은 최근 3년간 약 2배씩 늘었습니다.
구청과 구민들이 방역에 나선 이유입니다. 사람이 안 보이고 또 쥐가 나올 수 있는 깊숙이 넣고 있습니다. 쥐약을. 광화문 광장 뒷골목입니다. 열흘 전에 설치한 쥐약 그릇이 이렇게 깨끗하게 비워져 있죠. 그새 쥐들이 왔다 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쥐가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쥐를 물거나 이제 먹어버리면 고양이가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이제 고양이를 만지거나 뭐 이러면은 감염될 수 있어요. 폐로도 가고 뇌로도 가고 그러죠. 태아에도 감염이 되고요. 길고양이나 그 분변을 만진 경우 바로 손을 씻어야 감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전주의 한 대형 쇼핑몰이 갑자기 셧다운 됐습니다. 마트며 웨딩홀이며 입점업체 수십 곳이 졸지 문을 닫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쇼핑몰 내부에 불이 모두 꺼져 있습니다. 상인들은 짐을 싸서 밖으로 옮깁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도 모두 멈췄습니다. 현금 인출기에선 안내방송만 나옵니다. 정전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쇼핑몰 운영업체가 3개월치 전기료 2억 2천만 원을 체납하면서 오늘부터 전기 공급이 끊긴 겁니다.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매장들인데요.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안에 있던 집기들도 모두 빠져 텅텅 비었습니다. 1층 대형마트부터 웨딩홀에 키즈카페까지 피해 업체는 30곳이 넘습니다. 관리비를 꾸준히 내왔던 상인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요. 당장 다음 주 이곳에서 결혼식이 예정된 애비 부부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식이랑 돌잔치가 계속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고객님께 연락도 못 해드리고 있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쇼핑몰 측은 유동성 부족으로 전기세가 체납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로선 언제 납부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면 이 끝없이 치솟는 금값 얘기 참 많이들 하시던데요. 이런 관심을 노린 기업들의 금 마케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경품으로 금을 내거는 거죠. 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라면 회사의 광고 포스터입니다. 라면이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고 황금 비빔면을 잡으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한 식품기업이 한정판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60돈의 금을 경품으로 내건 겁니다. 1등에게 순금 20돈, 오늘 기준으로 금 한 돈 가격은 78만 원이 넘습니다. 비싸진 가격에 실물금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면서 금 ETF 투자에 대한 관심도 열풍 수준인데요. 이에 맞춰 자산운용사들은 금을 경품으로 내놓으며 ETF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 ETF를 매수하면 순금 금반지나 골드바를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잇따라 금 마케팅에 나서는 건 고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데다 매출 증대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금을 활용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자산운용사들은 해당 이벤트 직후 개인금 ETF 매수 금액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 속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국제 금값은 온스당 4,8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값의 고공행진 속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황금 마케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식 하면 불고기나 비빔밥이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이제 옛말입니다. 이 외국인들의 K푸드 열광 수준이 등뼈, 깻잎, 들깨가 들어간 감자탕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한 식당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외국인도 보이는데 이들이 30분씩 기다려 먹는 건 다름 아닌 감자탕입니다. 道地的韩国的猪骨是猪骨吗？猪骨排骨汤。 It was amazing. It was like the very best food experience I had in my travels here. So I can only recommend to everyone visiting here to Seoul, just go here once and try it for yourself. New experience for everyone coming from abroad. So
돼지 등뼈에 우거지와 깻잎, 들깨까지 외국인들에겐 낯선 재료뿐이지만 의외로 인기입니다. 한술 뜨더니 감탄하며 뼈째 들고 살을 발라먹고 국물에 밥 말아 깔끔하게 비워냅니다. Why can't we have breakfast like this in America? I dump all of that rice inside of here. 외국인들이 불고기, 비빔밥 같은 전통 메뉴를 넘어 이제 한국 사람들이 평소 즐겨 먹는 일상 속 음식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 데이터를 보면 감자탕 결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나 늘었습니다. 국수와 만두는 절반 넘게, 떡과 한과 소비도 약 77% 증가했습니다. 꿀떡을 우유에 부어 서양의 시리얼처럼 먹는 꿀떡 시리얼이 외국인 사이에선 한때 유행했습니다. 예전엔 젤리 같은 쫀득한 떡의 식감을 낯설어했지만 이제는 경계를 풀고 즐기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맛에 끌려 외국인들이 찾는 음식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원용입니다. 한강 한가운데 위치한 노들섬 가보셨습니까? 1917년 한강대교 밑에 조성된 인공섬인데요. 예술섬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뉴욕 베스를 설계한 건축가, 서울에서 가장 데이트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김동하 기자가 미리 보여드립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강대교를 지으며 조성한 노들섬. 한여름엔 백사장, 한겨울엔 스케이트장으로 쓰던 때도 있었고 고 박원순 시장 시절엔 주말 농장으로, 오세훈 시장 때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처 대학교 다니는데 지하철 지나가는 모습이랑 저 노을 지는 모습이 정말 예뻐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이 노들섬 공원은 노을 맛집이라고도 불리며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개발에 들어가면서 출입이 제한됩니다. 새로운 노들섬에는 수상 정원이 생기고 섬의 동서쪽을 잇는 공중보행로가 들어섭니다. 섬 중앙에는 7개의 꽃잎 모양으로 공중 정원도 만들 예정입니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3,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뉴욕의 대표 인공섬 리틀 아일랜드와 베스를 설계한 토마스 헤더윅이 설계를 맡았습니다. When this project is finished, Nodal Island should be the best place for a date in Seoul, but a place that's wonderful for children and also older generations as well. 서울시는 예술섬 조성을 위해 그동안 군 헬기장이 있어 출입이 통제됐던 섬 동쪽 구역을 개방하는 방안도 국방부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호입니다. 한국판 CES라고 불리는 한국전자전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집에서 불이 나면 이제 스스로 로봇이 불을 끈다는데요. 다양한 신기술들이 질비한 현장에 장호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드론의 자체 AI 음성 인식기에 실내 상황을 확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거실 상태 확인해줘. 지시에 맞춰 드론이 불이 난 거실로 출발합니다. 실시간으로 화재 상황이 공유되고 자율주행 로봇이 스스로 소화기를 집어들어 화재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AI 음성 인식 하나로 로봇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기술은 국내 최초입니다. 화재 현장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집게 부분에 달린 센서가 물체의 색깔을 인식합니다. 로봇팔이 원통 물체들을 색깔별로 분류하는데 정확도도 높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협동 로봇입니다. 기존 산업용 로봇과는 달리 이렇게 불이 치면 즉시 동작을 멈춥니다. 무한한 기술 미래를 움직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한국전자전에선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 530여 개사가 참가해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일본 140년 내각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강경 보수 정당과 연정을 이룬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했는데요. 경쟁자들을 요직에 임명하며 내각을 꾸렸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가 투표소로 향하자 의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일본 총리 지명 선거를 위해 중의원 의원 465명 전원이 투표를 마치고 결과가 발표됩니다.
高市早苗君237。 예상보다 많은 득표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일본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된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자민당과 일본 유신의 열린여당은 과반의 2석이 부족했지만 무소속 등 일부 야당의 지지가 더해지면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곧바로 신임 총리가 된 겁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선출 후 이곳 총리관저로 출근해서 곧바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한일 관계와 밀접한 방위상에 고이즈미 신지로 전 농림수산상을, 외무상엔 모태기 전 간사장 등 자민당 총재 선거 경쟁자들을 요직에 앉혔습니다. 다만 정권 2인자로 불리는 관방장관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온 기아라 미노르 전 방위상이 임명됐고, 자민당보다 더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 일본 유신회와 손을 잡은 만큼 보수색이 강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女性総理が誕生いたしました。我が国における保守連立政権の誕生は約30年ぶりとなります。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새 내각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범석 부장 나왔습니다. 자, 결국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가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비상이었잖아요. 네, 말 그대로 유리천장을 깼습니다. 일본 내각 제도의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된 거죠.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본 적이 있는 한일 외교 소식통들은 공통적으로 기존 일본 여성과는 다른 문법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인터뷰 한번 보시죠. バイク乗り回してましたね。あとはバンド活動とバイクはハマりました。であとは阪神タイガースにもハマってましたんで、これは子供の頃からなんですけど。 네, 유년 시절 얘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저 세 가지인데요. 터프하고 와일드한 면을 가졌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네, 또 비세습 정치인이라는 점도 있는데 이게 일본에선 드물다면서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아베, 아소, 기시다 이런 총리들과 달리 평범한 집안 출신인데요. 정치인이 된 계기는 바로 마쓰시다 정경숙이라는 곳의 입소부터입니다. 파나소닉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세운 정치인 양성 학원인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 혈연이나 지연 없이도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소위 흑수저들의 희망소인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5기 졸업생 출신이고 노다 전 총리는 1기 졸업생입니다. 학원으로서는 총리 2명을 배출한 기록을 세운 거죠. 그럼 이제 남편이 일본의 첫 퍼스트맨이 되는 건가요? 네, 8선의 자민당 중의원 야마모토 다쿠라는 인물과 2004년 결혼을 했는데 13년 만에 이혼, 다시 4년 뒤 재결합하는 이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야마모토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와 좀 성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4년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逆の立場だったら同じようなことを言うと思います。韓国政府もね、人事じゃないんで、韓国の業界上げて協力するよと。 네, 당시 스가 총리의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을 대놓고 반대할 정도로 자민당 내에서도 야당 인사로 평가를 받습니다. 또 일본은 결혼하면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데요. 야마모토 의원은 호적에 다카이치 다쿠라고 올리는 파격적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다카이치 총리는 친한 의원 누가 있습니까?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1993년 초선 동기이자 자신의 롤모델 아베 전 총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딱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거침없는 발언을 했고 또 센 캐릭터로 구축해온 만큼 당내에 동료가 없는 마이웨이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의원 시절 발언만 봐도요, 직설화법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좋게 얘기하면 정치적 흥정을 하지 않는 스타일, 나쁘게 얘기하면 시한폭탄 같은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동료가 없는데 어떻게 표를 얻어서 총리가 된 거죠? 네, 제가 2주 전 이 자리에서요, 공명당과의 연정에 깨졌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때 다카이치 총리는 3일간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야당들이 단일화 논의를 했는데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저렇게 실패를 합니다. 이때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 야당 일본 유신에게 추파를 던졌고 이게 성사돼서 오늘 총리로 선출된 겁니다. 이 과정도요,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보수색이 짙은
트럼프는 정당과 연정을 한 건데 그럼 한일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 주변국을 배려하는 노선을 걸었던 이 과거 이 연정, 공명당이 과거 자민당의 제어 정치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리포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새 연정 파트너인 일본 유신에는 자민당보다 더 보수성이 강한데요. 자민당과의 합의문만 봐도요. 대놓고 우클릭 행보를 걷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풍깁니다. 기시다 이시바 정권처럼 한일 관계 관리 모드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토록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된 만큼 다소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김범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동관 건물 이스트윙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여기에 999명이 들어가는 연회장을 짓겠다는 계획인데요. 야당은 역사가 담겨있는 백악관 건물을 부순다며 비판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굴삭기가 흰색 건물을 철거합니다. 잔뜩 얽힌 철근 구조물과 케이블이 드러나고 한쪽 외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건물은 백악관 동관 이스트윙입니다. 더 넓은 연회장을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건물 철거가 시작된 겁니다. This was the ballroom, and this room holds 88 people, and the new one will hold 999 people, which is a difference. We'll have the most beautiful ballroom in the country. 새로 지어지는 연회장은 약 2,530평, 900석 규모로 1,000석 규모인 트럼프의 마로라고 저택 연회장보다 약간 작습니다. 지난 7월엔 650석 규모라고 밝혔는데 규모가 더 커졌고 건설 비용도 우리 돈 3,500억 원으로 당초 발표보다 25%나 늘었습니다. 트럼프 임기 내 완공이 목표인데 외신은 이번 공사에 대해 1948년 백악관 발코니 증축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구조 변경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세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공사 비용을 충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트럼프가 백악관 부수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집무실과 로즈가든 등을 금빛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호텔 천장에 빨래를 걸었다가 물벼락을 맞게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중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스프링클러를 잘못 건드려 쏟아진 물에 호텔 2개 층이 침수됐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한 호텔 객실, 폭우가 내리듯이 천장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물폭탄을 피하려고 객실 안에서 우산까지 꺼내들었고 복도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국경절 연휴였던 지난 1일, 남부 저장성 호텔의 소방용 스프링클러에서 10톤의 물이 쏟아져 2개 층이 침수됐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열이 가해지면 유리관이 깨지면서 물이 뿌려지는데 투숙객이 옷걸이를 거는 바람에 유리관이 파손됐고 이 때문에 물이 쏟아진 겁니다. 호텔은 투숙객에게 16만 위안, 약 3,2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숙박업소들은 스프링클러에 이처럼 옷을 거는 걸 금지하고 있지만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구이저우성의 호텔에서도 같은 이유로 객실이 침수됐습니다. 중국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를 가리거나 물건을 걸면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중국의 한 무대에서 불쇼를 벌이다 사고가 났습니다. 공연자의 바지에 불이 붙은 건데요.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에서 불을 내뿜는 화려한 불쇼가 무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불쇼 공연자는 불붙은 막대를 바지 속에 집어넣는 묘기를 보여줍니다. 관중들의 환호에 한 번 더 바지에 막대를 넣는데 바지 앞섬에 불이 붙고 맙니다. 당황한 공연자, 서둘러 바지를 벗어버렸지만 체면을 구기고 말았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시의 한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일인데 놀이공원 관계자는 공연자가 다치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축구 경기장에 빨간색과 하얀색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관중석 아래 보안 요원에겐 폭죽이 떨어집니다. 현지 시각 그제 이스라엘 프로축구팀 마카비와 하포엘 간의 경기가 관중들의 폭동으로 취소됐습니다. 훌리건, 즉 극성 관중들이 폭동을 일으킨 건데 관중 12명과 경찰 3명이 다쳤고
난동을 피운 9명이 체포됐습니다. 이스라엘 경찰 당국은 수십 개의 연막탄과 불꽃놀이 화약이 던져졌다며 폭력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주유소에서 한 남성이 차량을 향해 다가가더니 차를 훔쳐 타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차가 갑자기 후진해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현지 시각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바드 카운티에서 차량 절도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뒷좌석에 1살배기 아기가 있었는데 뒤늦게 아기를 발견한 절도범이 돌아온 겁니다. She's very lucky that this guy saw that there was a child in the car, got a case of remorse and decided to drive back and give her a car back with her child in it. 절도범은 절도 및 납치 혐의로 체포됐고 현재 구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미국이 관세 압박을 하자 중국은 맞불 카드로 희토류 수출 제한을 들고 나왔죠. 중국의 희토류를 의존하는 우리 역시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정부가 호주를 새 공급처로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희토류 공급처 확대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국가로 공급처를 다변화할 계획이라며 대표적인 국가가 호주라고 전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 각종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인 희토류 수입액의 절반가량이 중국에 쏠려 있습니다. 최근 중국 편중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위기감이 커지는 겁니다. 호주는 중국과 브라질, 인도에 이어 4번째로 희토류 매장량이 많습니다. 호주를 방문했을 때 느꼈습니다만 그 방대한 국토와 그리고 또 리튬, 희토류, 니켈 등 2차 전지와 첨단 산업의 핵심 자원을 보유한 주요 생산국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현지 시각 어제 호주와 희토류 동맹을 맺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에 트럼프 관세까지 불투명해진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모색하는 체어스 포럼이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과 트럼프발 관세로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 전문가들이 모여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미 간 안보 협력이 관세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upport or trustworthines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Korean public can be quite consequential in ways that I believe that the U.S. and the ROK must cooperate in the security sector moving forward. 최근 한국 기업 총수들과 트럼프 미 대통령 간 골프 회동을 언급하며 한미 간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There is a need to deliver a counter message regarding the purpose and rationale for Korean businessmen in the U.S. as well as for why is it in the U.S. interests. 전직 통상교섭본부장들은 미중 갈등이 심해질수록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을 잘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중 각국한테는 또 한국이 또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에 틀림이 없어요. 중국과 이 관계를 또 잘 활용을 하면서 그 대미 협상도 해야 되고. 안보 어젠다에서 미책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 부분들에 대해서 통상 쪽하고 조금 더 큰 그랜드 패키지를 해볼 생각은 없냐?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한 오늘 체어스 포럼에는 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학계와 산업계 등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제1회 채널A 체어스 포럼, 그 내용이 우리의 성장 전략과 미래 담론을 만들어내는데 큰 선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체어스 포럼 연설과 토론은 유튜브에서 전체 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4도에 머물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다 낮부터 차차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6도까지 떨어지는데요. 찬바람이 불어 체감 기온은 더 낮습니다. 광주 8도, 대구 11도로 전국이 때이른 초겨울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9도로 조금씩 오릅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크니까요.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 되찾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서울 아침 기온 5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